도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2부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루피나 연출님과 1부에서 오루피나 연출님의 연출로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루피나 연출님께 궁금했던 것들, 뭐 개인적인 궁금함 또는 연출이라는 그 직업군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쭉 댓글을 읽으면서 질문을 보고요. 뭐 이제 공통된 질문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패스하면서 가볼게요. 일단 제가 이걸 딱 올렸더니 와, 오루피나 연출님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라고. 네.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되게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네. 연출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내가 뮤지컬 연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신다면? 네. 뮤지컬을 꿈꾸시는 분들이 사실 접근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학과를 전공해야 되는지도 되게 고민을 맞아요. 많이 하실 거거든요. 내가 연영과에 연출 전공을 꼭 해야만 할지 다른 전공이어도 될지. 근데 저는 사실 연출 전공을 해서 조금은 쉽게 접근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배우나 뭐 다른 포지션의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의상, 분장, 무대 디자인, 조명 디자인, 음향 디자인. 그런데 사실 제가 요즘 학생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일 비전문적인 포지션이 연출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이미 다른 전공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굳이 뭐 바꿔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겠다. 맞아요. 그리고 뭐 전공을 할 수도 있는 고등학생 분들이면 뭐 전공을 해도 나쁘진 않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굳이 전공을 하지 않고 그 외에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출을 하려면 인문학적인 지식이 맞아요. 풍부해야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꼭 연극영화과가 아닌 뭐 뮤지컬과가 아닌 인문학 쪽에 관련된 학과를 가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그래서 더욱 전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한 분야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조금 무용에 신체 언어에 관심이 있다면 그걸 공연을 많이 보고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음악을 많이 듣고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르를 넓혀가는 게 현직에서 있는 연출가로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어쨌든 관심이 있다면 본인이 대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단기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맞아요. 것들도 많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꼭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꼭 굳이 한 가지 전공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연출을 접근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연출가를 꿈꾸신다면 공연 쪽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도록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막 들이대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부터 맞아요. 네. 시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연 현장에 어떻게든 발을 담그는 게 맞아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나는 연출을 꿈꾸는 사람인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다라는 걸 자꾸 알리시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현장에서 진짜 그 공연의 연출을 만나시면 사실 저는 연출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맞아요. 그죠? 저희 어필을 주변에도 원래 지금 뭐 안무가, 음악 감독, 뭐 연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포지션에서 시작하셔서 성장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배우도 마찬가지죠. 네. 꼭 뭐 전공 안 하고도 배우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저도 사실 전공자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출을 하고 싶다라면 꼭 전공은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현장에 빨리 발을 들여라. 네.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네네네, 그리고 맞아요. 그 안에서 관계들을 만들어라.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연출로서는 인문학적인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근데 뭐 그것도 또 사람 나름이지만 어쨌든 그건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연출하시면서 가장 값졌던 순간은? 가장 값졌던 순간은 저는 사실 모든 순간이 다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좋은데요. 가장 연출로서 값졌던 순간은 제가 로키오로 쇼를 홍하센에서 다시 9년 만에 다시 하게 되었을 때 맞아요. 그때 정말 내가 잘 버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값진 순간이었고 나 이제 이거 조금 계속 해도 되겠다라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로키오로쇼 홍대 아트센터에서 처음에 공연할 때 용진 배우님께서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분장실에서 루피야, 그때 저희 이제 사적으로 편하게 얘기하시니까 루피야 이렇게 네 스타일대로 로키오로쇼를 연출해서 내가 이렇게 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오르피나 연출에게 송영진 배우란? 저 그걸 꼭 답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송영진 배우님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자랑하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를 계속 봐오신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서로의 성장하는 모습을 맞아요. 옆에서 같이 봤죠. 네. 그래서 항상 힘들다고 징징대기도 하고 사적인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제가 항상 제일 뭔가를 잘했을 때 저 잘했죠 하고 싶은 사람. 아유, 제가 더 뒤에서 든든한 배경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 지나면은 연출님이 제 배경막이 되주셔야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하연님이 왜 이렇게 귀여우신가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작아서요. 그렇군요. 네. 최근에 보신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 네, 저 뭐 최근은 아닌데요. 요즘 공연을 많이 못 봐가지고 저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게 봤어요. 김태형 연출.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작품이 뭐 가지고 있는 메시지도 너무 좋지만 배우분들의 캐릭터를 막 이렇게 넘나들면서 표현하는 방법들 그리고 세트를 쓴 방법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신선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만들면서 힘들었던 작품은? 가장 힘들었던 건 킹하더였던 것 같아요. 킹하더. 네, 그 이유가 사실 다른 작품들은 제가 연출을 할 때 음악이나 대본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킹하더도 물론 라이센스고 대본이랑 음악이 있었지만 처음에 그 작품을 한국에서 하자라고 프로듀서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조금 더 캐릭터라든지 이야기를 보강하는 편으로 제가 이제 각색을 새로 하기로 해서 제가 작가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의 구조가 원작하고 많이 달라지게 다시 썼고 제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뭔가 작가와 연출을 동시에 한 게 킹하더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도 좀 2배로 받았던 것 같고 작업하면서 되게 재밌고 되게 많이 성장하는 좋은 경험이었지만 또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 라이센스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드려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이센스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레플리카와 논 레플리카라고 있는데요. 레플리카는 해외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위키드라든지 캐츠라든지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이런 대작들은 한국에 온다고 해서 그 한국에 맞게 그 작품이 하는 나라의 상황에 맞게 로컬라이징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레플리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은 원작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 팀, 연출, 안무, 음악 감독 같은 사람들이 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라이센스 종류가 논 레플리카라고 해서 대본하고 음악은 저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오죠. 하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각색이 되기도 하고 조금 내용이 완전히 시작과 결말은 바뀔 수 없지만 중간에 이야기들이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로컬라이징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더 로키오로쇼에서 어떤 그런 뭐 수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 맞게 조금 더 낮춰지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 할 때는 조금 높여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했던 작품들은 사실 제가 협력 연출을 했던 데스노트나 푸실라는 완전히 오리지널 연출가들이 한국에 와서 했던 레플리카였고요. 로키 호러쇼라든지 아니면은 킹하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본하고 음악을 사온 논레플리카죠. 네.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좀 아시면 앞으로도 공연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쉽게. 네. 자, 성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아요. 오루피나 특이한 이름인데 이게 실명이신가요? 활동명이신가요? 네, 주민등록상의 실명이고요. 네. 네, 저희 부모님도 그다음 조부모님도 그 종교가 카톨릭이셔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 유아 세례 받은 이름을 저도 저희 친언니도 다 호적에 그렇게 올려주셔서 네, 그러니까 성당 세례명을 본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본명입니다. 네. 자, 작품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작품을 만드실 때. 네. 저는 캐릭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캐릭터. 네, 그래서 연출할 때도 캐릭터를 잘 살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트가 됐던 의상도 됐건 그런 것들도 그 캐릭터를 잘 뒷받침해주기 위해 내지는 보강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뮤지컬들은 사실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쵸. 네, 단순한 플롯을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 감정을 극대화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뮤지컬의 주 포커스고 그것들을 노래와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게 뮤지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나가는 캐릭터들이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 앙상블까지도 그렇게 캐릭터들이 탄탄해져야 이야기가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캐릭터들을 만드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댓글 중에 정말 주연 배우뿐만이 아니라 앙상블까지 캐릭터가 다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평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중점으로 두시니까 그게 돋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오르피나 연출님의 하나의 연출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듣다 있을 보니.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작품마다 겹치는 배우들이 있다고. 뭐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있겠죠. 장점이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서로 신뢰를 쌓는 싸울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의사소통이 연출의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저희가 작품을 뭔가 창작하고 선택하고 하는 뭐 다른 일들도 있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엄청 수많은 선택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배우분들하고 뭐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배우분들하고 신뢰를 쌓으려고 처음 만나는 배우분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죠. 이야기가 저는 사실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형식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용은 그렇지 않았는데 형식에서 뭐 예를 들면 그게 말의 어미, 말의 어투, 존댓말, 반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다쳐서 그 내용이 뭔지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때가 가장 힘들고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하고 처음 만나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게 의사소통하면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을지를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사담도 되게 많이 하고요. 일단 그 관계벽이 맞아요. 허물어져야 맞아요.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연습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농담도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실제로 어떤 배우분들인지 그 배우분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농담 엄청 많이 하려고 하고 이게 또 사람과 사람이 하는 맞아요. 일이니까요. 맞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중요한 게 배우 입장에서도 좋은 연출을 우리가 배우들이 생각할 때는 배우를 이해시켜주는 연출이 정말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배우들은 마음과 머리로 이해가 되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진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리얼하게 표현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 연출이라 함은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좋은 연출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배우 입장에서는 배우를 이해시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해시키는 방법들은 각자 연출마다 방법론적으로 다르겠죠. 또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배우가 이해가 되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연들은 배우가 마지막 무대에 올라가는 마지막 첫 공연 날까지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해 못한 채로. 아무리 연출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오르피나 연출님은 그런 걸 잘 이해시키는 연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린 또 같이 많이 맞아요. 했으니까 맞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네. 예전에 그 혹시 기억나세요? 안녕 여름 할 때요.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 놓고 가져가고 하는 씬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근데 막 고민하다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 빼놓고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배우분들이 다른 분들이 다 왜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용주 배우님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나가라는 거지? 라고 바로 이해하셔서 네, 제 그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정말 제가 진짜 앞뒤 다 잘라먹고 이렇게 해주세요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걸 그때 아까 여기다 카메라를 이렇게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를 얘기하시는 순간 정말 우와, 이걸 이렇게만 말해도 이해해 주시다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맞아요.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보는 관점도 많이 비슷해지고 그런 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도대체 뮤지컬에서 연출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가? 라는 질문이 아주 많아요. 네.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뮤지컬 연출이 뮤지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이 하는 일은 작품의 결을 잡고 그리고 뭐 배우들의 디렉팅과 마지막 공연에 올라갈 때까지 굉장히 많은데 쉽게 비유를 들자면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은 대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도 많이 이해도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체냐 무대냐라는 약간 장르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연출은 그 작품이 시작되면 작곡가와 그 작품을 처음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의하고 연습에 들어가서 결을 잡고 배우들과 연습해서 씬을 만들고 모든 뭐 의상, 소품, 조명, 음향 효과 여러 가지들을 컨펌하고 리허설해서 기술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공연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선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공연이라는 큰 장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의 선장은 연출인 것 같고 하드웨어의 선장은 작품마다 다르지만 기술 감독 혹은 무대 감독. 네네네. 그래서 공연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온전히 무대 감독님께서 하는 콜링과 여러 가지 진행에 따라서 공연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쉽게 컴퓨터로 보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눴을 때 연출은 소프트웨어의 선장.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연기를, 어떤 의상을, 어떤 무대 소품을 하는지를 정하는 게 이제 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프로듀서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전체를 하고 있는 그 컴퓨터 맞아요. 그 같은 존재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컴퓨터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프로듀서는 맞아요. 이런 컴퓨터를 만들 거야라고 했을 때 맞아요.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하드웨어가 이렇게 네네네. 받쳐지는. 그렇네요.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사실 연출에 하는 일이 선택이잖아요.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연출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의상을 만약에 선택을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무대 디자인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다 연출님이 하시는 거죠. 맞아요. 사실 혹시 그거 아세요? 2017년도인가에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1위가 뭔지 아세요? 그게 연출가래요. 근데 그 이유가 선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래요. 무언가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될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근데 사실은 연출가는 엄청 많이 선택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모든 게 다 선택이죠. 맞아요. 하물며 배우분들이 하는 연기도 이게 좋다, 동선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의미적으로 좋다, 바꿔보자, 아니다.
아니면 외환인지 그리고 의상도 샘플을 다 어떤 패턴의 천을 쓸 건지 컬러는 뭘로 할 건지 레이어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소품을 이걸 쓸 건지 안 쓸 건지 쓴다면 어떤 디자인으로 쓸 건지 세트 여기 책장을 놓을 건지 안 놓을 건지 놓은다면 책의 크기는 얼마나 넣고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선택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의 가장 정점이 테크니컬 리허설이에요. 그렇죠. 테크니컬 리허설. 맞아요. 제가 테크의 여신이라고 감사합니다. 용진 배우님 덕분에 다 네. 그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잘하셔갖고 테크의 여신이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연출님들마다 테크니컬 리허설을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잠 못 자는데 하고 나면 그렇게 첫 공보다 더 쾌감이 있는 게 테크 리허설이에요. 그 순간에 진짜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그럴 수 있어요. 느낌. 그럴 수 있어요. 갬블하는 맞아요. 느낌. 그래서 그쵸? 온 목이나 이런 게 거북목으로 다 빠지고요. 무대만 쳐다보고 있고 대본 보고 시간 계산하고 막 온통 그리고 제 예전에 제 어떤 스태프분이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테크 리허설 때 저를 건드릴 수가 없대요. 검은색 기운이 건드리지 마. 약간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연출님들은 테크 때 이제 예민해지시니까. 그렇죠. 아니 저도 테크 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 저쪽에 이제 그 검은 구름이 비어 있네. 네네네네. 끝나고 다 끝나고 이렇게 슬쩍 아니 근데 그 거기는 이렇게 하는 게 네네네네. 제가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평상시 같으면 루피야 거기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테크 할 때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시고 스태프분들이 너무 감사한 게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어쨌든 제 방식으로 쭉 따라와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은 나중에 그 타임이 끝나고 나서나 이렇게 주시면 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아까 질문에 조금 연결되는 게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많이 작업했던 분들은 그런 스타일을 이해해 주시니까 작업하면서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고 좋은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출은 모든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호프를 보면서 진짜 엄청 흐느껴 울었는데 우루피나 연출가님도 연출하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나요? 레드북 원지현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매일 우셨습니다. 네, 정말 런스라는 날 단 한 번도 안 빼고 조연출이랑 둘이 앉아서 아예 휴지 앞에 이만큼 갖다 놓고 맞아요. 아예 시작부터 맞아요. 그리고 그냥 계속 울면서 그거를 보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정말 호프란 작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루피나 연출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작품의 장면으로 보면 로키오로 쇼에서 스위트 트랜페스타이트 전에 꿍꿍꿍꿍 하면서 2층 문이 열리면서 프랑크푸르트가 등장하는 Hold you the right. 맞아요. 그 뒤에서 백라이트 네. 팍. 네. 맞아요. 그 장면이 정말 잊을 수가 없고 네. 저는 이제 제가 무대에 있을 때는 등장할 때 모르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리허설 할 때 이제 다른 배우들 할 때 객석에 앉아서 보면서 내가 저기서 저렇게 나가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에너지 있게 더 이렇게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뒤에 나오는 그 백라이트는 정말 네. 너무 잘 맞아요. 만든 조명인 것 같아요. 네. 호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혹은 신경을 제일 많이 썼던 연출 뭐가 있을까요? 아이디 호프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 호프에서 제가 대본을 처음 받아서 읽을 때부터 가장 신경 썼던 장면이 호프가 K를 본의 아니게 태워서 연기가 막 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시작할 때부터 다른 이 작품 전체적으로 효과 없이 굉장히 되게 아날로그 네네네 수수하게 배우들의 힘으로 가야 되는 작품이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가 특수 효과를 써야겠다. 해서 표현을 증폭시키고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대본 처음 받았을 때부터 했고 그래서 기술 감독님과 무대 감독님을 괴롭혀서 초반 회의 단계에서부터 그걸 장면을 하게 해달라고 회의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엄청 거기 처음부터 진짜 신경 많이 쓰시고 맞아요. 백방으로 그거 되는 거 알아보시고 맞아요. 기술 감독님이 또 어떻게 또 구해 오셔서 해외까지 다 알아보셔서. 해외에서 막 해가지고 했던 기억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프에서 좋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되게 그 아날로그틱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차 씬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나오는 씬이기도 해서 그랬는데 기차 씬 같은 게 보통 요즘
시대의 뮤지컬이다라고 하면 그냥 영상팀 써가지고 뒤에 맞아요. 기차 이렇게 했겠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라이트 그 쓴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 그 뭐야 책갈피들이 맞아요. 그거 들고 이렇게 기차 네, 기차 역할을 이걸 하죠. 만들어서 몸으로 표현해내잖아요. 저는 그 연출이 정말 호프에서 아주 명 연출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장면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무 선생님께서 우리 그냥 기차를 하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안무가 선생님께서 굳이 많은 동작을 할 필요 없이 우리 책갈피들이 기차를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주셨고 거기서 또 회의하면서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소품 선생님께 뻥 나가는 램프를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LED 랜턴을 뭐 처음엔 하나짜리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왜 저희 옛날에 딸깍딸깍 쓰던 후레쉬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다가 연습 중에 저희 남산 창작센터에서 연습했잖아요. 거기가 산 위잖아요. 갑자기 조연출이 연출님 몇 시쯤에 소품 선생님 오신다고 잠깐 밖으로 나와달라세요 이래가지고 저희 연습 중이었어요. 내가 들어오시면 되는데 왜? 들어와서 회의하면 되는데 아니요 꼭 밖으로 나오셔야 된대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죠? 몰라요. 나와달래요. 내가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전해드려. 그 시간에 나갈게. 그래서 그 시간이 됐어요. 그 조연출이 연출님 소품 선생님 오셨어요. 같이 나가셔야 되는데 차키 좀 들고 나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차키? 왜? 하고 제 차키를 들고 나갔어요. 그때 소품 선생님께서 연출님 차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러길래 네? 하고 차를 열었어요. 그리고 차 C가잭의 전원을 연결해서 쐈는데 서울 반대편까지 뻥 날아가는 연출님이 찾으시는 거 이거죠? 하고 딱 불 켰는데 그 남자는 위에서 저 밑에까지 밤하늘에 저 너무 마치 그 네. 배트맨에서 맞아요. 그 나오듯이 그 빛이 극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쵸. 저희가 너무 세서 필터를 끼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걸 처음 소품 선생님이 연출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맞죠? 하고 딱 꼈는데 지금도 소름 돋았어. 너무 감동해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제가 선택하고 같이 회의를 하긴 하지만 이런 각 파트 분들의 전문가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었어요. 그게 바로 연출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게 이 에피소드로 네네네. 정말 정확하게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정말 저도 몰랐어요. 네. 소품 선생님이 진짜 열일하셨군요. 맞아요. 네. 주로 연출가로서 영감을 받는 건 어디서 받으세요? 전 배우분들한테 거의 다 받아요. 배우들한테. 네, 저는 사람한테 영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연이 다른 영화나 TV보다 좋은 게 직접 사람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다른 장르들도 사람이 하는 거긴 하지만 정말 무대 위에서 땀을 정말 흘리고 땀이 튀기고 이런 에너지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배우분들한테서 영감을 제일 많이 받고요. 그래서 요즘 더블, 트리플 뭐 이렇게 다 다른 배우분들이 하시잖아요. 그거마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다르니까 재밌어요. 맞아요. 배우를 통해서 영감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연출가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뭐가 있을까요? 버텨야 된다. 존버. 흔히 말하는 존버. 네.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모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버티기가 맞아요. 힘든 시간을 잘 버티기. 맞아요. 어떻게든 그 잘이라는 건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잘 버티는 게 중요하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호프에서 보면 이제 메이즈님이 질문해 준 건데 호프 대본을 보셨대요, 대본집을. 근데 이 대본이 처음부터 이제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출님이 같이 작업을 한 걸로 있는데 연출가가 대본 작업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개입을 해서 대본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뭐 호프랑 그림자를 판 사나이 뭐 이런 것들 이 두 작품이 대표적으로 제가 작가님과 아예 창작 시작부터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작가님들께서 전체 대본을 쓰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읽어보고 저뿐만 아니라 뭐 PD님들 그리고 작곡가님이랑 같이
그 씬을 표현하기 위해 조금 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해요. 사전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근데 사실은 작가님이랑 작곡가님은 작품의 근간이 되는 걸 만드시는 분이지만 저는 그 기본을 가지고 뽑아내서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표현했을 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작가님과 작곡가님이 의도하는 대로 받아들여지려면 조금 이런 말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씬이 좀 바뀌면 좋겠다. 씬의 위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노래를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까지도 의견을 드려요. 그러면 작가님들께서 그거를 같이 상의를 하죠. 배우분들하고 작업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서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면 그걸 기본으로 다시 대본을 수정하시고 2차, 3차, 4차 몇 차를 대본 회의를 하고 그리고 연습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연습에 들어가서도 배우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배우분들이 말하는 뉘앙스에 따라 또 대사가 다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가님하고 또 같이 상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호프할 때는 아예 그 작가님이 거의 연습실에 상주하다시피 계셨어요. 맞아요. 앉아서 계속 쓰셨잖아요. 맞아요. 이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호프라는 작업이 또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누군가가 되게 이기적으로 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상호 협력적인 그런 맞아요. 작업이었어서 결과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연출가로서 앞으로의 목표 하고 싶은 작품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무용극 연출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무용극은 무용가 분들이 직접 연출도 하시고 그쵸. 무용도 안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말이 배제된 몸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매력, 신비함 이런 것들이 너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하는 작품에도 조금씩 계속 퍼포먼스를 넣으려고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정말 순수 무용 연출을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되게 텍스트 위주의 작품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그런 면에서 또 많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 공연 저도 무용 공연 좀 많이 보러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용 공연이 갖고 있는 그 언어가 배제됐을 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시켜주는 것들이 저는 그래서 무용 공연이 매력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연출은 직접 무대에 서지 않잖아요. 네. 근데 자신의 개성, 색깔 이런 것들을 작품 안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내시는지 그리고 만약 드러난다면 어떤 부분에서 자신을 가장 담으려고 하시는지. 아마 아직 제가 개성이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연출은 아닌 것 같고요. 개성을 찾아가고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조금 답이 안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제가 어떤 장면이든 재미있고 내가 공감이 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네, 그런 데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담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재미없지만 넘어갈 게가 아니라 제가 만드는 작품들의 장면이 다 이유가 저 스스로에게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고 웃음이 나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야 제가 조금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연출님이 갖고 있는 직업병. 직업병이요. 일단 만성 위염과 작품마다 한 번씩 위경련으로 응급실을 스트레스로 가는, 인한. 네, 그게 있고요. 이것도 직업병일지 모르겠는데 요즘 노안이 생겼어요. 이게 깜깜한 데서 자꾸 대본 보고 이러니까요. 노안이 30대인데. 30대 후반인데 노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루테인도 막 챙겨 먹고 그러거든요. 그거 좀 드세요. 네. 좋대요. 네. 직업병이 있군요. 네. 연출로 참여해서 받는 대략적인 네. 그 보수, 페이 네. 어느 정도 버시는지. 이 정도 연출이면 이만큼 번다. 나 정도면 이만큼 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대기업의 높은 직책이 아닌 직책의 연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사원들의 일반 네, 사원들의 네, 네, 네. 연봉 정도. 근데- 대충 그냥 예상해 볼 수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엄청 연출님들마다 편차가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작품마다 그리고 연마다 또 다르기도 해요. 저희가 그쵸. 기복도 좀 들쑥날쑥하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처음 뭐 조연출 생활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못 벌잖아요. 맞아요. 정말
아 정말 밥 먹고 살기 힘들다 막 맞아요.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서 하면 사실 저는 더 그쵸? 어느 정도 이걸 이룬 사람들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연으로 벌 수 있는 돈은 되게 한정된 한계가 있죠. 재화가 되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극장 수를 막 늘려갈 수가 있지만 공연은 벌 수 있는 돈이 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뻔한 그냥 그 객석의 그거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돈을 나눠 갖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정말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공연으로 돈을 번다라는 건 네.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뮤지컬 어워즈에서 상 받을 정도 되면 대기업 한 일반 사원 정도의 봉급은 받고 연봉을 받고 그러면 그 생활은 가능한 거잖아요. 좀. 네네. 그리고 이게 약간 몸에 배인 게 저희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월급이 아니니까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고 안 들어오는 달이 있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약간 조절하는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연기에 대해서 디렉션도 하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연출님은 연기를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배우들한테 연기를 디렉션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뭔가 연기술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배우분들께 그 상황을 계속 설명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해서 상황 이제 이해하시도록 이해가 하고 되도록. 그리고 나서 다양하게 말을 해보고 연기를 해보는 것 중에서 이게 되게 굉장히 이 상황에 맞다라고 선택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분들도 이게 좋으냐 이게 더 이해가 되냐 앞에서 관객으로서 보기에 이게 더 이해가 되느냐를 같이 얘기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엄청나게 연기를 잘 가르치진 사실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조금 신인이신 경우에 기본적인 연기를 조금 잘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을 때는 선배 배우님들께 부탁드리기도 해요. 저 배우가 조금 저런 걸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조금 노하우를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같은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배 배우님들께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연기에서 어쨌든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이죠. 그래서 그래 말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게 제가 조금 가이드를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배우분들께는 제가 조금 상황적인 이해가 될 수 있게 더 끌어낼 수 있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배우들은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테크닉적인 것이고 맞아요. 그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 네. 근데 이제 좋은 배우와 안 좋은 배우들은 제 생각에는 그 상황을 뭐 좋은 배우 안 좋은 배우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이 충분히 있는가 그에게 그 배우에게 즉 이게 내가 머리로 상상력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경험으로 못하는 건 상상력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다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으로 같이 좁혀가느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연출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상상력이 있는데 배우가 이걸 못 따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맞아요. 공연 안 하실 때 네. 쉬실 때 뭐 하시는지. 저는 몸을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쉴 때만큼은. 그래서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수상 스키를 좋아합니다. 잘 타시고. 잘 못합니다. 아니 그래도 일반인보다 저보단 잘 타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타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냥 조금 꾸준히 해보려고 짬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막 연습이 한 점심시간 이후에 있을 때는 오전에 차고 오시고 그렇죠. 새벽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오히려 머리를 싹 비우고 몸을 막 쓰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복싱하고 뭐 네. 축구하고 이럴 때 그 배우로서 이렇게 일할 때 스트레스를 그걸로 다 푸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건강하게 맞아요. 운동으로 푸니까 좋잖아요. 그죠. 네. 뮤지컬 연출 지금 하고 계신데 연출이 투잡이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작품을 두 개 하는 것도 두 개 하는 거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연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이것도 물론 연출님들마다 성향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작품을 시작해서 끝까지 연출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고민하고 사실은 연습실에 나가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마지막에 극장 가기 직전에 한 2주 정도는 거의 10to10으로 연습실에 하루 종일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불가능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걸 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생각에도 뭐 공연 관련된 일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는다는 건 뭐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연출을 하면서.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연극 관련된 뭐 어디 학교 교수님인데 연출을 하신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류의 투잡은 잘하면 네네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뮤지컬 연출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연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습 시간이 짧잖아요. 뮤지컬만큼 길진 아니에요. 않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 무슨 소리냐면 제 연극을 같이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뮤지컬은 안무 시간도 있고 음악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연습실에 있지만 제가 연습을 리드하지 않고 음악이 이렇게 되는 거를 저도 구상하고 안무를 보면서 구상하고 제가 생각할 시간이 있거든요. 연극은 제가 다 연습을 리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습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뮤지컬 연습할 때 노래 부르는 거 들으면서 안무 연습하는 거 들으면서 조금 더 구상을 발전시키는 것들을 연극할 때는 따로 제가 혼자 집에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연극할 때. 오히려?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아침 10시, 11시부터 저녁 저희가 한 6, 7시까지밖에 연습 안 했거든요. 저녁 때까지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다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투잡은 불가능한 걸로. 네, 불가능한 걸로. 뮤지컬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어떤 작품 제일 좋아하세요? 뭐 어쩔 수 없이 뻔하겠지만 저는 로키 호러 픽처 쇼를 제일 좋아하고 네. 뭐 물랑무즈도 좋아하고. 물랑무즈. 네네네. 일단 디즈니를 다 좋아해요. 꿈과 네. 사랑의 네. 디즈니. 네. 네, 그러시군요. 나중에 뮤지컬 뭐 영화 같은 거 연출해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협력으로 같이 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영화적인 씬의 이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없으니까 영화는 제가 욕심낼 수 있는 장르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 영화 안에서 무대적인 연출을 해달라는 협력이 들어오면 그건 해보고 싶어요. 네. 연출 공부하시면서 읽으신 책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저는 사실 연출 전공 서적이나 연출과 관련된 책보다는 많이 읽으시길 추천드려요. 그냥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네.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조금 소설을 좋아하면 소설 쪽으로만 많이 편중되고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면 그쪽으로 좀 편중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책도 종류마다 어투가 다 다르잖아요. 표현 방법이 다 다르고 그리고 소설도 에세이 같은 소설이냐 그냥 소설이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 말에 대한 감각은 연출한테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데 신경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감각이 어찌됐든 말에 대한 감각일 수 있거든요. 미장센이랑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책은 장르를 안 가리시고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그게 만화책이 될지언정. 그렇죠. 네, 저희가 뮤지컬적으로 표현할 때 만화적인 기법으로 막 컷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르를 안 가리고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은 무조건 많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해주신 공통질 뭐 겹치는 것들 빼면 이 정도로 이제 질문을 다 우리가 궁금한 점들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오르피나 연출님들이 진짜 성심성의껏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저도 오르피나 연출님하고 그동안 작업을 많이 아주 오랫동안 많은 작업들을 해왔지만 또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뭐 상도 받으시면서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됐기도 했고 코로나를 통해서 또 아주 힘든 한 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겪는 참 이게 사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의 작품에 녹아나서 더 좋은 작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하고 의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드리고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도른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해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또 마동크 연습실에서 네네네. 다음 주 이제 좀 있으면 만나죠. 맞아요. 며칠 뒤.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만 공연 스태프를 만나다 연출가 편 첫 번째 오르피나 연출님과의 인터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른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